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야, 환율 진짜 그래도 좀 방어를 하겠지. 국민연금도 나서고 기준금리도 좀 낮아지고 했으니까 좀 떨어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오늘 네. 1,480원을 넘겨버렸습니다. 아니 높아도 너무 높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국민들이 야, 이 환율 이렇게 높아지면 내년에 이제 1,500원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게 위기가 맞긴 한데 뭐 과거처럼 뭐 국가가 부도가 난다든가 뭐 뱅크런이 벌어져 갖고 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한다든가 이런 금융 위기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늘 이제 네. 고환율 지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일단 이창용 총재가 말씀하신 부분은 예. 그 부분은 맞죠. 지금 예전처럼 IMF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닌 건 맞다. 그래서 지금 국가가 부도가 날 거냐라는 건 국가는 부도는 안 나는데 지금 이제 이 고환율이 오래되면 국민들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고 뭐 이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삶을 굉장히 팍팍하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우리 이창용 총재도 이 발언을 하시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물가 상승 관련 이야기를 하셨고, 예. 지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환율 상승 관련해 가지고 뭐가 문제냐, 환율 상승하는 게 이게 뭐가 문제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의 삶에 아주 밀접한 영향이 있죠. 대부분의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그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예. 뭐 생필품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적으로 수입을 하는데 결국은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건 수입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니까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참 이제 안타까운 건 부자들은 그래도 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견딜만 하죠. 구매력이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근데 서민들이 물가 올라가는 건 훨씬 더 체감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또 양극화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환율이 올라가는 원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벌써 2달 전부터 여기 나와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된다. 근본적인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가 있다. 돈 안 풀면 된다. 그러니까 계속 저희가 강조해드렸던 거 아닙니까? 예. 돈 안 풀면 된다. 이 나머지 어떤 방법을 써도 환율은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돈을 풀어서 그냥 유동성이 풀려가지고 지금 이런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자산 시장의 버블이 나와요. 어허.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주식 시장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는 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훨씬 더 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물가가 올라도 아니 물가가 오른 만큼 내 자산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월급 생활자 분들은 더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지금 체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3인 가구 평균 월급이 한 5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뭐 환율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네. 지금 이재명 이제 정부가 취임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환율이거든요. 쫙 올라가는 게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0% 정도 올랐어요. 6월 이후에 6개월 만에. 환율이 10% 올랐다는 말은 그만큼 10%의 구매력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예.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텍스로 10%를 떼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평균 그러니까 3인 가구 월급이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니까 53만 원이 날아간 거예요. 어허. 한 달에 내가 그러면 53만 원을 더 벌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뭔가가 없었는데 갑자기 내 수중에서 돈이 53만 원이 빠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흔히 말하는 이제 일반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큰 문제인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하나 차트를 보면 예. 물가 관련 부분인데요. 네. 지금 이게 이창용 총재도 이야기하는 게 내년에 물가가 안정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실제로 그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가 저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보면 평균적으로 브렌트유 기준으로는 내년에 한 60불 초반, 50불 후반 정도고 이게 WTI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한 50불 초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 물가가 떨어져야 정상이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히려 주유소 가격은 지금 휘발유 가격은 실제로 더 올라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름을 넣었는데 제 차가 경유차라서 네. 좀 기름 탱크가 좀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경유라서
까짓 넣어도 9만 원까지 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9만 원인데 가득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요즘에 체감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그 뭐지 물가가 올라가는 거에 예. 굉장히 좀 체감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보시면 다음 차트 보면 이게 이제 WTI 국제 유가거든요. 그러면 저 기간 동안 그 흔히 말하는 휘발유 가격이 오른 기간 동안 네. 그럼 실제로 국제 유가가 올랐냐라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국제 유가는 떨어졌어요. 어허. 국제 유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이 올랐다. 뭐겠습니까?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하.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가가 실제로 이 해외에서 거래되는 원화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은 싸졌지만 예. 우리가 수입하는 가격은 더 높아진 것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당연히 서민들의 삶은 팍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것도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요즘에 제일 우리나라 공무원들 중에 뭐 좀 그러니까 뭐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은 아니긴 하지만 그분들 중에 제일 힘든 분이 한국은행 나르시는 분인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자꾸만 본인들이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래도 어쨌든 경제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제일 엘리트들이 모인 데가 한국은행이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지금 그 원화가 가치가 약세가 되는지 모를까요? 아.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자꾸만 그 핵심 이야기를 못하고 주변에 홍길동이 된 거잖아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임금님기는 당나귀라고 얘기를 못하고 지금 네. 대나무 숲을 찾아다니면서 거기다 대고 그냥 당나귀야 막 그러고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좀 어허. 본인들은 약간 자괴감도 드실 것 같고 뭐 사실 뭐 이창용 총재야 다음 자기들 본인의 이제 임기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다음에 또 다른 데로 또 가셔야 되니까 예. 뭐 저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참 지금은 좀 흔히 말하는 좀 쉽지 않을 거다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아니 뭐 지금 말을 똑바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여론조사 통해 가지고 과연 진짜 지금 이 고환율 계속되는 그 원인이 뭐냐고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들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정부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 거의 50% 절반 정도가 저렇게 답을 하셨고요.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한미 금리 차 또는 해외 주식 투자 같은 이 서학개미들 이거로 답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하는 이창용 총재 통화량 증가, 돈 풀기는 고환율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통화량이 많이 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래프만 봐도 이건 제가 그냥 제 일반적인 상식으로 수준에서도 우리나라가 더 많이 M2가 그러니까 통화량이 네.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왜 통화량이 안 늘어났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창용 총재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동성이 많이 우리나라가 많이 이제 풀었을 때 예. 원화 약세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원화가 약세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없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통화량 우리나라 흔히 말하면 M2가 증가했을 때 환율이 이렇게까지 특히 이제 달러 대비해서 너무 지나치게 약세가 된 경우는 사실 잘 없긴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저게 왜 말에 어폐가 있냐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왜 저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통화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환율이 안 올라갔냐? 저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통화를 발행했거든요. 예. 우리도 통화를 늘렸지만 그래도 미국이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했어요. 근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은 통화를 발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전에 비해서 통화량이 늘어난 게 당연히 그러니까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단순히 M2 지금 당장에 M2가 증가한 걸 가지고 그러면 환 시장에서 이만큼 M2가 증가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환율이 약세가 나오는 게 맞다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환 시장 역시도 자산 시장이에요. 결국은 환 투기 세력들이 내가 돈을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했을 때 돈을 벌까를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환 투기 세력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또 흔히 말하는 그 유동성을 많이 푸는데 한국은 야 내년에도 많이 풀 것 같아를 예상을 하는 거예요. 지방선거가 6월에 있으니까 지방선거 전에 돈 많이 풀어. 그건 여태가 역대 그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들은 늘 그래왔어.
그냥 다 학습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M2가 증가한 것도 중요한데 네. 이 M2 증가세가 안 꺾일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아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숏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에는 긴축을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잖아요. 금리 인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한국은 금리 인상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환율 방어도 하는 게 지금 없어요. 대부분 예. 뭐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그 국민연금이 그 외화채 발행하는 거라든지 통화 스왑 하는 거라든지 이거 다 그냥 미봉책이다. 이거 절대로 환율 못 잡을 거다라고 제가 드리는 것처럼 예. 그러니까 환투기 세력들은 아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봐도 어차피 추세적으로 약세를 막을 수는 없어. 기본 원인은 통화량이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이제 어떤 이제 좌파 패널분들 경제 평론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에 떨어진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양적 완 금리 인하 사이클 들어갔고 그럼 양적 완화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해가지고 그 매월 400억 불의 이제 이 채권을 매입을 하거든요. 시장에 돈을 풉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안정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 말씀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떨어진 원화 가치가 계속 이제 약세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과 그다음에 지금 이창용 총재도 말씀하셨거든요 이번에 미국의 M2 증가량이나 그다음에 그 EU나 그다음에 이 일본의 M2 증가량이랑 우리랑 비슷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통화를 그들의 통화와 동일선상에 두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축 통화가 아니에요. 그렇죠. 방금 말씀했던 그 모든 통화들은 최소한 조달 통화예요. 특히 달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축 통화 플러스 조달 통화고 미국은 본인들이 미국 내에 돈을 많이 뿌려도 달러를 원하는 곳이 너무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 미국 내에 머물지 않아요. 다른 쪽으로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풀어도 미국은 생각보다 자국 내에서 달러 약세가 잘 안 됩니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 예. 근데 우리는 원화를 원하는 곳은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돈을 많이 풀면 원화를 많이 풀면 이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로 외부에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정책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만 관세를 내고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결국은 미국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아무리 돈을 많이 풀어도 결국은 달러 수요는 이 관세 전쟁 때문에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보다 미국은 돈을 풀어도 달러 약세가 그렇게까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죠. 달러에 대한 수요가 미국에서 워낙에 관세를 때리다 보니까 각 나라에서 미국에 줄 돈을 마련하기 그렇죠. 위해서 달러를 갖다 계속해서 확보해야 되니까 네. 달러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가진 않더라도 최소한 생각보다 유지된다. 안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원화 계속 이제 유동성을 발행을 한다면 원화를 계속 발행을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참 이창용 총재가 고생이 많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배운 것도 있고 그동안의 경력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렇게 입에 얘기를 하고 싶으신데 맞죠. 이재명의 눈치를 보느라고 얘기를 못 하시느라고 참 이창용 총재가 고생이 많다. 임기가 언제인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임기 말까지 하여튼간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나저나요. 지금 뭐 환율뿐만이 아니라 부동산도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오늘 나온 기사인데 지금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문재인 정부 때를 뛰어넘었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문재인 때 이 김현미 장관 때문에 소위 진짜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뭐 그냥 하루가 멀다고 계속 올라가요. 정부 정책이 나오면 바로 올라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보다도 지금 더 높다. 이건 좀 충격적인데요. 충격적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연간 지금 11월 달까지 상승률이 지금 8%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서울 아파트 가격 자체가 가격이 평균 가격이 요즘에 14억 정도 하더라고요. 평균 가격이. 예. 그러면 14억이라는 엄청 큰 규모의 자산이 1년에 8%라는 금액이 올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얼마나 흔히 말하는 이거 엄청난 상승입니까? 은행 금리가 요즘 기준 금리가 2%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8%가 넘게 수익이 났다는 얘기는 초대박이 났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그게
일부 몇몇 사람들, 서울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사람들만 초대박이 난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거고 제가 다음 이제 자료를 보면 예. 근데 이걸 딱 눈에 보면 예. 이게 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냐. 이거 어제 이제 제가 출연한 그 패널경제에 아포유 우리 대표님께서 어허. 또 가지고 나오셨던 이게 자료더라고요. 이종훈 대표께서 갖고 예, 딱 나왔군요. 자료인데 이게 딱 눈에 보기가 좋더라고요. 여기 이 차트에서 딱 두 분이 보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랑 이재명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까? 꼭 그 정부 때 딱 아파트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을 해요. 그 2017년 아래쪽에 보시면 네. 2017년 1월부터 해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윤석열 정부 때 안정을 찾다가 2022년 1월부터 좀 꺾어져서 내려가다가 네. 다시 또 여기서 예. 꺾어져서 내려오는 예. 이게 각도를 내려오는 세우려고 게 하는 거죠, 지금. 예. 윤석열 정부고 또 올라가는 게 이재명 정부고. 예, 그러니까 이게 모든 자산은 어. 학습 효과가 중요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자체가 사실 부동산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거래를 해주고 좀 열어줘야 되는데 열어주는 게 없이 그냥 다 막아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빠져나갈 공간 하나 만들어 줬죠. 주식. 아, 그러니까. 예. 예, 주식으로. 예. 근데 중요한 건 또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근데 사람들은 예를 들어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주식으로 부동산 선진국들은 결국은 이제 부동산 쪽의 자산이 금융 자산으로 옮겨가긴 합니다. 그게 예, 이제 예. 선진국으로 하는 기준이고 결국은 주식으로 넘어오긴 하겠지만 그게 단기 안 돼요. 어허. 사람들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단기 안 빠집니다. 서서히 옮겨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또 서서히 누르면서 그다음에 요걸 자연스럽게 주식으로 넘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부동산 딱 막아놓고 야 그러면 너 이제 주식으로 가. 이거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도 좋지 않죠. 단순 수급으로 올렸는데 나중에 체력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조그마한 변동성만 나와도 주식시장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좀 더 환경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제가 좀 번역을 해드린다면은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아직까지 그만큼 형성이 안 된 겁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거는 그래 부동산을 사놓으면 계속 오르게 돼 있어. 이 일반 어떤 시장에서 신뢰가 굉장히 단단하게 지금 거쳐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이. 아 부동산은 불패야 그러는데 주식시장은 쪽박 차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물론 대박 나는 분들 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주식시장은 불안해. 원금을 잃을 수 있어라는 게 아직까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쪽으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단기간 옮길 수가 없는 맞아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을 두고 네.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냥 내 임기 5년 안에만 결과가 내놓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다 급진적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을 가능성은 없어요. 더 걱정되는 거는 이 서울 특정 지역, 그러니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타 지역은 지금 완전히 거의 죽을 맛인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요 부분은 조금은 풀리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풍선 효과가 나오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은 생긴 것 같아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오랫동안 막아 놓으니까 어차피 이제 흔히 말하는 이 강남 여전히 강남 상구는 엄청나게 많이 가는데 예. 한동안 잘 안 갔던 성동구 그러니까 그 노도강 쪽도 네. 최근에 보니까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방 쪽도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거든요. 예. 근데 보니까 이번 11월 달 같은 경우는 더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또 전체적으로 또 부동산 가격이 또 다 올라가는 이게 결국은 또 자산 시장이 너무 또 버블을 만들어내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또 내년에 또 돈 많이 더 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또 자산 시장 버블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는 또 이제 이런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인 소외감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 지금 계속 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어떤 현상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네. 뭐 돈이 이렇게 자꾸 많이 풀리면 그 돈이 돌아가지고 뭐 자영업도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고 많이 쓰면 좀 경기가 살거든요. 근데 서울에 그렇게 많은 돈, 막 전국에서 돈이 이제 막 몰려 들어오지만 정작 서울의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든가 봅니다. 오늘 나온 기사인데요. 좀 보실까요? 제목이 참 우울합니다. 호프집, 카페 차린 친구들 참 많은데 몇 년 지나니까 동창회에 안 나오더라. 폐업하는 가게 10곳 중 7곳이 호프집이었다. 야, 이거 뭡니까 이거. 정말 저 우울한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는 상황.
얼마나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돈을 아무리 뿌려도 네. 지금 저게 안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임시방편이라는 거고 예. 결국은 사람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은 아는 거예요. 아, 앞으로 내가 흔히 말하는 이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예. 돈을 소비를 좀 빨리 하겠죠. 예, 어차피 예. 내가 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국민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돈은 푸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돈을 쓰기를 지금 계속 머뭇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 돈이 그냥 흔히 말해 저축으로 쌓이던가 뭐 이런 가계 쪽에서 소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돈을 푸는 것보다는 결국은 시장에 신뢰도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 정부가 이런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쓰고 있구나. 저런 정책을 쓰면 결국은 경기가 살아나겠는데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노란 봉투법. 이거 파업 많이 할 것 같은데 기업들 어려울 것 같은데 그다음에 법인세 인상한다. 기업들 다 나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와 관련된 기업이 하기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지금 쿠팡 같은 경우도 새벽 배송 지금 또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불안한 감을 만든 거죠. 불안감을 만들면 결국은 소비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해소가 돼야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럴 분위기가 지금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 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거기다가 이게 뭐 이재명 정부가 이번에는 뭐 최저임금 그냥 그렇게 큰 폭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문제는 또 그렇죠. 워낙에 그 최저임금을 올려놔서 그런지 아니 임금이 너무 높아서 알바를 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러면서 알바비 때문에 결국에는 문을 닫는 그런 가게도 많이 늘어나고요. 그렇죠. 24시간도 요즘 안 하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이 무인 카페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인 카페를 돌려서 그래 인건비를 빼면은 그나마 네.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마진이나 뭐 어떤 그 전체 매출을 약간 줄어들긴 하는데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그래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네.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인건비 관련 부분도 충분히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자들 힘들게 하는 게 맞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알바 3개월만 해도 그 퇴직금도 주고 사대보험을 다 그런 거 다 해야 해줘야죠. 된다고 또 그 법안을 내려고 하시니까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계속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여의도에 좀 유명한 그래도 좀 장사가 잘 되는 예. 치킨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상 돈 잘 되는 것 같은데 인건비 주고 나면 본인 월급밖에 가져가는 게 없대요. 아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이가 드니까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꾸만 이제 폐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일을 했는데 내 수중에 직원들 월급 다 주고 나서 내 수중에 들고 오는 건 뭐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400만 원 정도 번다.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이거 그만두고 그냥 쿠팡 그냥 그 새벽 배송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이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죠.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은 나는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는 걸 광고하려고 열심히 근데 업무 보고를 지금 막 생중계 방송하고 있는데 전 볼 때마다 느낀데 네. 저거는 할 때마다 손해 아니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저거 볼 때마다 저는 계속 깎아먹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저기서 환단고기 이야기도 하시고 뭐 할 때마다 자꾸만 이슈가 터지는데 이게 유리한 이슈가 아니잖아요. 뭐 우리는 지금 경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거니까 경제 뉴스를 전하고 있으니까 환단고기 얘기는 다른 분들이 좀 해주시고 경제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이재명이 말을 한마디 딱 하는 바람에 네. 기업들이 완전히 상한가 하한가를 막 오가더라고요. 많죠. 다원시스라는 곳 이재명이 이제 철도 차량 네. 그러니까 열차를 갖다 전동차 같은 걸 만들어서 납품하는 그런 네. 회사인데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다원시스는 주가가 이게 26% 빠진 거는 그 당일에 빠진 거고요. 네. 그 다음 날에 추가로 8%인가 더 빠져가지고 맞아요. 한 35% 정도 지금 빠졌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이재명이 유전적 탈모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바람에 왜 탈모 샴푸 같은 네. 거 파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은 완전히 지금 뭐 상한가. 맞아요. 아니 이거는 이재명이 어떻게 보면 주가 조작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진짜 요즘에 저희 이제 여의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한때 이제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 관련 섹터들이 막 올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리딩방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리딩방이에요. 예, 요즘에는 이재명 리딩방이다라고 이재명 이야기하거든요. 리딩방이구나. 이게 그러면 예. 이 업무 보고 방송이 아니라 이게 리딩방이었구나. 예, 이거 사세요 이런 느낌으로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탈모 쪽에 예. 투자는 물론 탈모인들이 많죠. 저도 뭐 탈모약을 먹거든요. 뭐 나이 들면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저도 만약에 저게 되면 저도 좋아요. 건강보험료 적용되면 좋지만 저는 그냥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건강보험료에. 예. 건강보험 재정이 원활하 이거 아주 많고 풍족하면 저런 것도 해줘도 되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과 얼마 전까지 아직 해결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의사들 그러니까 수급 관련 부분도 예. 그러니까 결국엔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의료 쪽에는 수가를 좀 정상화 시켜주고 그분들의 대우를 좀 더 해줘야 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분들의 수가를 좀 올려주는데 오히려 저런 돈을 쓰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 의료 흔히 말하는 이 환경을 그러니까 원활하게 만드는 머리 빠진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차이긴 하겠죠. 저게 어떤 분에게는 너무 수치스러워서 예,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통념상 어쨌든 이런 탈모로 인해 가지고 일단 생계적인 부분에서 아주 큰 피해를 받는다. 우리가 죽고 못 산다는 문제는 아닌 건 맞으니까 예. 오히려 저는 저기에 들 재원을 가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탈모약이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 번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용 자체가 한 번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린다. 차라리 저는 그런 생각해요. 요즘에 뭐 비만 치료제 많지 않습니까? 위고비 같은 것들. 위고비나 뭐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만약 제가 100번 양보해서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적용시켜주면 최소한 비만이 줄면 나머지 합병증으로 인한 비용이 줄어드니까 그거는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이거 탈모는 저거 말고는 뭔가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건강보험료를 재정을 쏟아붓는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너무 제가 보기엔 좀 쓸데없는 데 낭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예, 좀 댓글창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는데 왜 그러면은 그 탈모약 대신에 가발 쓰는 사람들도 그 가발비도 그렇죠. 뭐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미용의 문제인데 왜 그런 것까지 건보를 써야 되나 뭐 정말 지극히 합당하신 그런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율분인어가 지하에 솟는다고요? 예. 이게 작전주하고 연결된 건 아닌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런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일단 기업의 생사를 갖다가 대통령이 이렇게 말 한마디로 그냥 좌지우지하는 거는 네. 물론 뭐 다원시스가 문제가 있는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실제로 있기도 했고요. 납품이 좀 지연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대통령이 말 한마디로 죽여버릴 수 있다? 악이 만들 수 있다? 그럼 거기서 일하는 그 많은 근로자들 그렇죠. 어떡하냐고요. 네. 그리고 오늘 또 환율 이야기로 또 가긴 하는데 네. 또 환율 관련해 가지고 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이제 우리나라 주요 회사들한테 그 환해지를 좀 하라고 하더라고요. 좀 해라. 그래야지 아무래도 달러 쪽에 이제 물량이 원화 수요가 들어오니까. 근데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회사들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환 노출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에게 이제 기업도 소목 비트는 거죠. 팔 비트는 거예요. 네, 또 비트는 거죠. 야, 너희도 좀 도와. 근데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뭔 소리지? 우리는 지금 환노출을 해야지 최대 수익을 가는데. 자꾸 그렇게 하니까 쿠팡처럼 그 정관으로 민주당 출신들 갖다가 이사로 임명하고 임원으로 임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막아보려고 삼성이나 SK에서 뭐 민주당이나 청와대 출신들 행정관, 비서관들 다 모셔다가 뭐 그냥 자기 홍보팀이나 공보팀에다 다 박아가지고 대관 업무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자꾸 그렇게 정치가 경제에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되면 점점 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대차 같은 경우가 뭐 당장에 안 됩니다 하진 않을 거예요. 예. 하겠죠. 근데 마음속으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기업들이 빨리 떠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당장 일어나진 않아도 그들 마음속에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그마한 기회가 생긴다면 특히 지금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 재벌들 같은 경우는 1세대, 2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 뭐 나라 애국하는 마음들이 많았지만 이제 3세 넘어가면서 애국보다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 내 회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세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나라에 있을 때 이 흔히 말하는 기업할 때가 훨씬 더 불리한데라고 하면 언제든지 지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을 또 기업들에게 안 가지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못
모든 게 좀 안타깝죠. 뭐 하여튼 하지 말라는 건 다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는 되게 뭐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티내는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펜앤마이크에서 전해드리는 이 경제 관련 소식들 잘 들으시면요. 그러면 그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렇게 대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고서 이재명 말 듣고 주식했다가는 잘못하면 진짜 폭망하는 수가 있겠구나, 그런 걸 계산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펜앤마이크 이것이 뉴스다도 꼭 좀 많이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지금 이재명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 정책들 아무리 써봐야 계속해서 환율은 지금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쓸데없이 이재명이 입을 놀려가지고 지금 기업들의 흥망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문서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